수질 분석 27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의 정의하고 TOC 애널라이저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TOC라는 것은 뭐냐? 그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데 산소의 양으로 나타내는 옥시전 파라미터가 있었죠. 이 TOC는 카본의 양으로 나타내는 카본 파라미터입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물질들을 말하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화를 시키면은 탄소는 CO2가 되고 수소는 물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CO2의 양을 가지고 탄소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유기물의 총 양에 비해서 탄소의 무게가 약 40%, 45% 정도인데 한 40에서 45% 정도가 탄소입니다. 그 유기물의 양에 대한 그 비율이 일정치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좀 더 높죠. 탄소의 비중이 무게비가 탄수화물은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적고, 또 카복실산의 경우는 탄소의 무게 비율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 중에 탄소의 양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일정하지 않고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 내지 45% 정도가 탄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OC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BOD로 측정하지 못하는 난분해성 유기물도 모두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TOC가 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장점은 BOD에 비해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BOD는 자동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 샘플을 밀폐한 그릇에 넣고 용기에 넣고 5일씩이나 기다렸다가 측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좀 어려운데, TOC는 5분 이내에 보통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5분, 뭐 길어도 15분 이내 정도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하고, 또 그래서 고빈도 연속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공장 폐수가 배출되는 곳에 설치해서 계속해서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든가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수 원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수질 기준으로 채택이 됐죠.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보면은 2mg 카본 per 리터, 3, 4, 5, 6, 8mg 카본 per 리터로 이렇게 1A, 1B, 2, 3, 4, 5등급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TOC는 TOC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기계로 측정합니다. 그 TOC 애널라이저, TOC 분석기죠. TOC 분석기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오토 샘플러가 있습니다. 오토 샘플러라는 것은 그 샘플을 계속해서 자동으로 집어넣는 장치죠. 그 보통 뭐 샘플을 한 40개 정도를 그 작은 시험관에 넣어두면은 한 개씩 자동으로 빨아들여서 측정을 합니다. 또는 공장 폐수 같은 데는 그 자동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그 물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물을 빨아들이죠. 또 하천물을 자동으로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스파저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공기를 불어넣어서 CO2를 날려보내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연소 산화 장치가 있습니다.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CO2로 만드는 그 장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2 디텍터가 있습니다. 발생한 CO2를 측정해서 양을 정량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붙어 있는 장치가 샘플러인데,
샘플러라고도 하고 뭐 오토 샘플러라고도 합니다. 그 샘플러에는 니들이 있습니다. 작은 바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한 개씩 한 개씩 바늘이 꽂힙니다. 그래서 바늘이 꽂혀가지고 여기서 펌프로 빨아들이는 거죠. 주사 바늘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시료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료의 양이 굉장히 조금만 필요합니다. 보통 1ml 이내의 시료를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니들에서 하는 문제는 그 샘플의 양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니들도 아주 가늘고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좀 문제는 그 입자가 큰 경우에는 그 니들 구멍에 막혀서 잘 들어가질 못합니다. 보통 니들에 있는 그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구멍의 크기는 한 50 마이크론 정도예요. 50 마이크론 정도보다 더 큰 것들,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 샘플 같으면 뭐 한 5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이렇게 플랑크톤 세포가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은 쉽게 50 마이크론 이상 되는 그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측정이 안 되죠. 그 니들의 구멍에 걸려서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니들의 구멍이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TOC 측정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혼선이 있어서 이제는 그 대략 300 마이크론 정도를 이하를 측정 대상으로 하자. 300 마이크론이 넘는 것은 좀 측정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3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300 이하라도 셀들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고 한 경우에는 그 니들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또 큰 그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면은 TOC가 굉장히 높은 값을 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큰 입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호모지나이저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큰 입자들을 분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샘플을 빨아들이는 그 안에 이 호모지나이저가 부착이 돼 있어서 샘플이 들어가면은 호모지나이저를 거쳐서 분쇄가 된 다음에 기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밖에서 호모지나이저로 분쇄를 해서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호모지나이즈를 한다는 것은 그 번역은 균질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시료 중에 그 큰 유기물이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균질하진 않죠, 시료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게 쪼개서 일부의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균일한 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 보통 이 초음파 파쇄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 입자를 파쇄한 다음에 그 입자가 얼마나 작아지는가 실제로 논문 나온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파티클 사이즈, 입자 크기입니다. 입자 크기이고 여기는 이제 부피, 입자의 부피, 누적 부피니까 또는 뭐 빈도라고도 볼 수 있죠. 분쇄하지 않은 샘플의 경우에는 대략 이런 정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00 마이크론, 600 마이크론 이런 크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울트라소닉 프로브가 가지고 그 분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피크가 보면은 한 100 마이크론 이하로 잘게 부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자가 작은 것들이 많고 큰 것들은 별로 없죠. 200 마이크론 이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소닉 호모지나이저를 가지고 분쇄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료를 균질화하는 호모지나이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마쇄하는 방법, 그라인딩 하는 방법인데 마쇄, 영어로는 그라인딩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마쇄라고 번역을 하죠.
티슈 그라인더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티슈 그라인더가 요건데 이 시험관 안에 테플론으로 된 동그란 그 헤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드릴 같은 그런 회전 장치에다 물려 가지고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그 유리 틈새 그 사이에 들어있는 조직들을 마쇠를 해줍니다. 잘게 부숴주죠. 그런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이 사실 제일 잘 그 부숴뜨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간편하게 하는 것은 이 초음파를 이용한 호모지나이저입니다. 울트라소닉이라고 부르는데 울트라소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음파인데 울트라 굉장히 그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주파수가 높은 음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동기죠.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프로브가 있습니다. 이 프로브를 시료 속에다가 집어넣고 진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진동 에너지가 물속에 있는 그 입자들을 좀 잘게 부스러뜨려 줍니다. 마쇠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보통 편리하게 웬만한 것들은 분쇄를 하는데 어떤 분쇄가 되느냐 하면 플랑크톤 콜로니 예를 들어서 이런 콜로니를 이게 이제 남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인데 작은 세포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 작은 세포들은 하나가 한 4마이크론, 뭐 5마이크론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모이면은 100마이크론, 200마이크론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죠. 그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은 샘플을 빨아들였을 때 균질하지 않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 콜론이 한두 개가 더 들어가면은 TOC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덜 들어가면은 낮아지고 아주 큰 베리에이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울트라소닉 호모지나이저를 넣어서 세포를 다 깨지는 못하더라도 세포를 이 콜로니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콜로니를 흐트러뜨려서 세포가 한 개씩 떨어지도록 한 개씩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균질하게 샘플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다 뭐 완전히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샘플링을 할 때 늘 같은 양, 비슷한 양의 유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균질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지나이저를 균질화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교반하는 호모지나이저도 있습니다. 이 교반하는 것은 이런 스터러가 톱니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스터러를 샘플 속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그 유기물들을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쓰는 믹서, 요리할 때 쓰는 믹서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은 아주 강력하게 유기물을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낙엽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있어도 이것은 잘 부스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쇠하는 그라인딩하는 방법, 울트라소니케이션으로 하는 방법 또는 스터링으로 교반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호모지나이저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이 큰 콜로니, 큰 덩어리를 잘게 부순 다음에 TOC를 측정해야 항상 비슷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샘플링에서 균질한 샘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지를 합니다. 샘플을 빨아들이면은 스파지를 하는데 스파지는 왜 하느냐 하면은 무기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물 속에. 우리는 유기탄소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무기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CO2 형태로 들어가 있죠. 이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물 속에 있는 그 CO2는 물과 결합하면은 탄산이 되고 보통 물 속에서는 이 바이카보네이트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HCO3 이온이죠.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으로 존재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유기탄소가 보통 그 샘플 속에
깨끗한 지역은 한 2mg/L, 좀 많으면 한 4mg/L, 보통 자연수에는 한 이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기탄소는 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뭐 한 4에서 6mg 카본 per 리터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탄소가 더 많으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죠. 나중에 그 유기물 산화에서 나오는 CO2를 측정하려고 하니까 미리 물속에 있는 CO2는 다 제거해 버리고 유기탄소만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무기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파지를 하는 겁니다. 스파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산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그 CO2가 들어가서 이런 평형을 보이게 되는데, 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산성이 되면은 평형이 좌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형태로 존재하던 바이카보네이트가 프리 CO2로 존재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그 프리 CO2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온하고 가스는 그 휘발성이 완전히 다르죠. 이온은 물에서 잘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강력하죠. 물이 그 극성 결합에서 가지고 있는 다이폴 때문에 이온은 잘 물에서 탈출을 못하는데, 이온이 아닌 가스는 금방 휘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시키는 방법으로는 그 CO2가 없는 가스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CO2 free air라고 해서 공기에서 CO2를 제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기는 질소도 좀 많이 있고 산소가 좀 들어있고 그러죠. TOC에서 측정하는 그 공기는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CO2는 없는 그런 것을 씁니다. CO2가 없는 이 가스를 써서 또는 질소 가스를 쓰기도 하고 이것을 불어넣어 주면은 이 CO2 가스 형태로 있는 것이 대기 중으로 휘발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중의 무기탄소를 미리 제거하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일부 휘발성 유기물은 조금 휘발해서 손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알코올 같은 거, 알코올 중에 분자량이 작은 메탄올, 에탄올 이런 것들은 휘발이 잘 되죠. 또 탄소가 한 개나 두 개짜리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은 분자가 작을수록 그 휘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측정이 안 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펄지라고 부르는데 스팔지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Purgeable Organic Carbon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유기탄소 중에서 이렇게 그 에어로 스팔지나 또는 펄지를 해도 날아가느냐 날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펄지어블은 뭐냐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 유기탄소가 분자량이 작은 그 메탄올이라든가 뭐 에탄올 같이 그런 작은 분자들은 볼러틀합니다. 휘발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휘발성 유기물 이것은 그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purgeable organic carbon이라고 하고 우리가 TOC 측정에서 측정이 되는 것은 purge를 해도 남아있는 non-purgeable organic carbon은 산을 첨가하고 그 에어나 나이트로전을 purge를 해도 휘발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만 TOC 측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샘플이 들어가면은 샘플러에서 빨아들인 다음에 그 자동으로 그 안에서 산을 집어넣습니다. 산은 뭐 인산을 주로 많이 쓰는데 산이 다 자동으로 샘플에 주입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공기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료에 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어가 들어갑니다. 에어가 들어가서 공기를 막 불어내주면은 이제 CO2가 다 날아가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팔지를 마친 샘플은 그 다음 단계의 산화 장치로 들어갑니다. 산화 장치로 들어가는데 그 산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온 연소법이 있는데 컨버스천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이 템퍼리처 컨버스천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을 고온에서 완전히 연소하려면 한 950도 이상이 돼야 완전히 연소가 됩니다. 1000도 가까이 돼야. 그런데 온도를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이 기계적으로 좀 어렵고 하니까 보통은 한 680도,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에서 촉매를 넣어줍니다. 백금 촉매를 넣어줘서 카탈리스트를 넣어가지고 그 산화를 좀 촉진을 시켜줍니다. 이게 석영으로 만든 관 안에 이런 게 촉매가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샘플이 들어가서 그 기체가 돼서 빠져나오는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물도 다 증발해버리고 다 가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온 연소하는 방법, High Temperature Catalytic Oxidation이라고 해서 HTCO라고 보통 줄여서 부릅니다. 이것이 산화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습식산화법입니다. 습식산화법은 산화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산화제를 넣어서 액체 상태로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산화제를 넣고 그냥 산화제만 넣어서는 좀 산화력이 약하니까 거기에 자외선을 쬐어줍니다. 그래서 자외선하고 산화제로 퍼설페이트라고 하는 그 산화제가 들어가서 산화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팩터를 같이 쓰는 겁니다. 자외선하고 퍼설페이트 산화제하고 두 가지를 같이 써서 그 산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자가 작은 시료는 산화가 잘 되는데 좀 입자가 크면은 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낙엽 부스러기 같은 어떤 유기물 덩어리가 좀 크고 막 이런 것들이 단단한 큰 입자들이 많이 있는 샘플은 이 퍼설페이트 습식 산화법으로 잘 측정이 안 되고 좀 언더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플랑크톤 세포가 한 개씩 떨어져 있다든지 박테리아 세포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측정이 잘 됩니다. 근데 그 습식산화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저농도 시료, 그러니까 TOC 농도가 그러니까 상수원 저수지 같은 뭐 한 2mg, 3mg 카본 퍼 리터 뭐 이런 정도에서는 이 습식산화법이 더 정확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고온 연소법이 더 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하고 나면은 이제 가스가 돼서 나오는데 연소된 다음에 나오는 가스를 디텍터를 통과시키면서 CO2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TOC 애널라이저가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이 CO2 농도를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TOC 애널라이저가 가지는 좋은 장점입니다. CO2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우리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공기 중에 있어도 그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죠. 이 그림을 보면은 X축은 그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이고 Y축은 빛 투과도. 빛의 파장을 마이크론으로 표시해 놨는데 보통 가시광선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뭐 0.4 마이크론에서 0.7 마이크론 사이,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범위가 가시광선이에요. 여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범위고, 이보다 파장이 긴 것을 이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적외선의 영역인데 적외선 중에서
보면은 투과도가 뭐 거의 0에 가까운 파장들이 몇 개가 있죠.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 중에서 흡광이 되기도 하고 흡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은 그 흡수하는 곳이 물하고 이 CO2가 흡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O2가 많이 흡수하는 곳이 있죠. 또 여기도 CO2가 많이 흡수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물이 흡수하는 그 수증기가 흡수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흡수하는 파장 한 4.26 마이크론 정도의 적외선, 그러니까 요 부분의 그 적외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CO2가 아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에 의한 흡광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물에 의한 흡광의 방해를 별로 받지 않는 파장이 됩니다. CO2에 의한 흡광만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공기가 지나갈 때 적외선을 쏘여주면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기체 중에 CO2 함량을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이 TOC 애널라이저가 잘 사용이 되는 겁니다.